서울 외곽 낡은 빌라촌 골목길에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웠습니다. 한서윤은 손잡이가 헐거워진 현관문을 밀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5평 남짓한 원룸, 벽지는 곳곳이 들뜨고 부엌 수도꼭지는 여전히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구두를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단조로웠습니다. 낡은 주택들, 골목 어기 구멍가게, 저녁을 준비하는 이웃집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들. 이곳에서 서윤은 3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직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신분으로요. 책상 위 노트북을 열자 여러 개의 알림창이 떴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내부망, 해외 지사에서 올라온 보안 보고서, 임원진 회의 일정 조율 요청. 그녀는 무심하게 스크롤을 내리며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서윤의 본래 직책은 데이터 보안 및 기업 리스크 관리 총괄 이사였습니다. 연봉은 억 단위를 넘었고 그녀가 앉는 회의실 의자는 본사 21층 전용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약하다고 믿을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12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조문객들이 속삭이던 말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의 앞으로는 어쩌려고. 친척들이 재산 때문에 난리라던데. 불쌍하긴 그래도 할머니가 있으니까. 외할머니는 서윤을 데려가 키웠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서윤에게는 학비를 대신 책 한 권을 더 사주었습니다. 친척들은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외할머니는 그 어느 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해 보이면 사람들은 너한테 의지하려고 해. 내가 약해 보이면 너를 무시하려고 하지. 하지만 진짜 내 편은 그 어느 쪽에서도 안 나타나. 진짜 내 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찾아오는 거야. 그 말은 서윤의 인생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서윤은 IT 업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뛰어난 분석력과 침착한 판단력으로 빠르게 승진했고 30을 넘기기 전에 핵심 보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SNS 계정은 없었고 지인들 앞에서는 늘 그냥 계약직이라 불안정해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녀가 박준호를 만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자. 온화한 미소와 정중한 말투, 적당히 단정한 외모. 그는 자신을 중견기업 영업팀 과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도 이 동네 살아요. 자주 봤던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윤은 그에게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요? 그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배려했습니다. 비싼 식당 대신 동네 한식집을 골랐고 주말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윤은 그의 앞에서도 여전히 가난한 프리랜서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일이 좀 없어서요. 다음 달엔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가요. 그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가족이 있고 환경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을 둘러싼 세계를 이룬다는 걸. 그녀는 준호의 가족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며느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준호가 그 안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것이야말로 결혼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간단한 재료를 꺼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요? 부모님이 만나보고 싶대요. 서윤은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좋아요. 뵙고 싶었어요. 메시지를 보낸 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윤은 준호의 차를 타고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긴장돼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설레기도 하고요. 사실 긴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이미 수백 번의 임원 회의를 주재했고 이사회 앞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해외 지사 임원들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다만 궁금했습니다. 준호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며느리감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아파트는 30평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는 가죽 재질이었고 TV는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의 어머니 김미숙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정돈된 헤어스타일,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을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옷, 가방, 구두 순서로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준호 씨가 서윤 씨 예쁘다고 하더니 정말 그러네요.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앉자 곧 누나 박유진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새겨진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손목엔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누나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윤이 다시 인사했습니다. 유진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사는 거실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김미숙은 서윤에게 음식을 권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서윤 씨는 어디 사세요? 동에 살아요. 작은 원룸이에요. 아, 거긴 좀 외곽이죠? 회사는 어디 다니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디자인 쪽이요. 김미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소는 유지했지만 눈빛은 조금 식었습니다. 프리랜서요? 요즘은 그런 일이 많다고 하던데. 그래도 좀 불안정하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적응하고 있어요.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디자인은 경쟁 심하잖아요. 요즘엔 AI도 하고. 나중에 일이 없어지면 어쩌려고요? 그땐 또 다른 걸 배우겠죠.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낙천적이시네. 근데 솔직히 요즘은 결혼하면 집안도 좀 봐야 하지 않나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 손에서 컸고요.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그럼 형제는요? 혼자예요. 그렇구나. 김미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걸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커피가 나왔습니다. 유진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하는 애들 보면 진짜 대단해요. 집도 미리 마련하고
예단도 넉넉히 하고 우리 친구 하나는 시댁에서 아파트를 사줬대요. 김미숙이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기본이죠. 안 그러면 신혼살림 꾸리기도 힘들잖아요.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시며 눈을 내리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끼어들 거라 예상했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착한 애예요. 돈 욕심도 없고 사람도 좋고, 근데 그게 단점이기도 해요. 너무 순해서 손해보는 타입이거든요. 김미숙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단단해야죠. 안 그러면 둘 다 힘들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근데 서윤 씨는 나중에 애 낳으면 일 계속할 거예요?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요즘은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 넘게 나가요. 그러니까 맞벌이는 해야죠. 유진이 거들었습니다. 근데 프리랜서는 출산휴가도 없잖아요. 그럼 애 낳고 바로 일해야 하는데 몸은 괜찮으려나? 언니 그만해.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작았고 힘도 없었습니다. 뭘 그만해. 나 걱정되는 거 물어보는 건데.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미숙이 방향을 가르쳐 줬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서윤은 얼굴에 묻은 물을 닦으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속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윤을 사람이 아니라 항목으로 봤습니다. 직업, 재산, 집안, 학력, 외모. 그걸로 점수를 매기고 합격선을 정하고 쓸모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과일을 깎아내왔고 유진은 TV를 켜놨습니다. 서윤 씨,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준호가 좋아하니까 우리도 환영해요. 김미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집을 나서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랑 누나가 좀 직설적이에요. 나쁜 의도는 없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이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라디오를 틀었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외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찾아오는 거야. 서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준호의 가족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조차도 그녀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조용히, 더 깊이 그들을 지켜보기로. 약혼식 날짜가 정해진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준호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반지를 건넸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은반지였습니다. 서윤은 그걸 받아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김미숙은 예식장을 예약했고 유진은 드레스샵 리스트를 보내왔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순종적으로. 어느 토요일 오후 서윤은 다시 준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예식 일정 정리하자고 하셨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김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이거 봐봐. 요즘 예단 시세가 이 정도래. 엄마,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받을 게 있어야 체면이 서죠. 서윤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때 유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근데 엄마, 준호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직도 그 여자랑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서윤의 발이 멈췄습니다. 쉿. 목소리 낮춰. 들리면 어떡해. 김미숙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요. 서윤 씨가 알면 난리 나잖아요. 알게 뭐해. 어차피 임시로 세워둔 거잖아. 서윤은 현관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엄마 말대로 투자 유치만 되면 바로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지. 박성 모터스 자금 문제 해결되면 그때 조용히 끝내는 거야. 준호도 알아서 할 거고. 근데 서윤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 봐요. 저렇게 순진하게 믿고 있으니. 유진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뭘 알겠어. 그냥 계약직 프리랜서인데. 우리 준호 만난 것도 행운이지. 그러게요. 근데 엄마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요? 무슨 문제? 증거도 없고 약속도 없잖아. 그냥 준호가 마음 바뀌었다고 하면 끝이야. 요즘 연애 파혼 흔하잖아. 그것도 그렇네요. 서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쥐어 멈췄습니다. 근데 박성 모터스 자금난 진짜 심각한가 봐요. 이번 분기 넘기기 힘들다면서요? 그러니까 준호가 결혼 카드 꺼낸 거지. 안정적인 이미지 보여주면 투자자들 설득하기 쉬우니까. 아, 그래서 서윤 씨 같은 사람 찾은 거구나.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문제 안 일으킬 스타일. 맞아. 준호도 그 점은 잘 봤어. 김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투자 확정되면 언제쯤 정리할 거예요? 약혼식 끝나고 한 석 달. 그 정도면 자금 들어올 거야. 그때 준호가 알아서 마무리하겠지. 엄마, 근데 전 연인이 누구예요? 재벌가 딸이라며? 그룹 회장 조카 딸이야. 이름은 말 안 할게. 어차피 곧 다시 만날 사람인데. 와, 진짜 급이 다르네. 유진이 감탄했습니다. 서윤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려서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어머, 서윤 씨 왔어요? 김미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밝게 웃었습니다. 유진도 따라 나왔습니다. 둘 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어서 와요. 준호는 곧 올 거예요. 앉아 있어요.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서윤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고 시선은 창밖을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조용했습니다.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계산만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박성 모터스, 자금난, 투자 유치, 임시 약혼자, 전 연인, 석 달,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서윤 씨, 물 드릴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늦었죠? 괜찮아요.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김미숙은 예식장 일정을 설명했고 유진은 하객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서윤 씨 쪽 하객은 많아요? 김미숙이 물었습니다. 많지 않아요. 친구 몇 명이요. 그래요? 뭐 요즘은 가족 중심으로 하는 게 편하긴 하죠. 식사가 끝난 뒤 서윤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씻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외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내가 약하다고 믿을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서유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거짓말, 계산, 이용, 배신, 그리고 비열함. 서유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이 가족이 어디까지 비열해질 수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더 자신을 우롱할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그들 앞에 진짜 자신을 드러내기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윤 씨, 이따가 같이 산책할래요? 좋아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서윤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성모터스 재무제표, 투자 유치 현황, 임원진 명단, 주요 거래처 리스트. 그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기업 리스크 보고서를 검색했습니다. 박성모터스는 이미 그녀의 회사와 거래 협상 중이었습니다. 데이터 보안 시스템 도입 건이었습니다. 서유는 파일을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재미있네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약혼식 날짜는 2달 뒤로 확정됐습니다. 서유는 김미숙이 보내준 체크리스트를 받아들고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드레스 시착, 예물 선택, 청첩장 디자인. 그녀는 모든 것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서윤 씨가 이렇게 협조적이니까 준비가 수월하네요. 김미숙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날 만들고 싶어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완벽했습니다. 순종적이고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가족은 서윤이 자신들의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윤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박성모터스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거래 내역, 임원진 회의록. 서유는 모든 것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박성모터스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지난 2년간 매출은 30% 감소했고 부채 비율은 150%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거래처 3곳이 계약을 해지했고 은행 대출 이자조차 연체 직전이었습니다. 서유는 파일을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회사 법무팀에 비공식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박성모터스라는 회사 아세요? 네, 자동차 부품 제조사죠. 최근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내부 문제도 있나요? 법무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문으로는 임원진 중 일부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거는 없고요. 어느 임원인지 아세요? 영업이사였던 것 같은데요. 이름은 기억 안 나네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서유는 박유진의 SNS 계정을 살펴봤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위치 태그와 날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서유는 박성모터스 임원 출장 일정과 대조했습니다. 유진이 해외여행을 간 날짜와 회사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재미있네요. 서유는 화면을 캡처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말마다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디 살까? 준호 씨가 정하면 돼요. 나는 서윤 씨 의견이 중요해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가고 없었습니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습니다. 언제 봐? 보고 싶어. 발신자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서윤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미소 지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좋아요. 서윤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민지그룹 회장 조카딸 추정. 준호와 지속적 연락 중.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처음 준호를 만났을 때 느꼈던 설렘,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 함께 걸었던 공원의 풍경.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준호의 침묵은 우유부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공모였습니다. 가족이 서윤을 무시할 때, 유진이 비웃을 때, 김미숙이 계산할 때, 준호는 단 한 번도 서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그들 편이었으니까.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박성모터스 투자 유치 현황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주요 투자자 명단, 협상 일정, 계약 조건, 모든 정보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서윤의 회사도 그 명단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성모터스가 요청한 데이터 보안 시스템 도입 계약서. 금액은 50억 원이었습니다. 계약 승인 권한은 서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보이네요.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김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이번 주말에 예물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네, 좋아요. 준호 아빠도 같이 가실 거예요. 처음 만나는 거죠? 네, 뵙고 싶었어요. 호호,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신랑이 딸 같은 며느리 드린다고 기뻐하시거든요. 서윤은 통화를 끊고 달력을 펼쳤습니다. 약혼식까지 49일 남았습니다. 그녀는 빨간 펜으로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49일.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외할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 외할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따뜻한 눈빛, 거친 손. 서윤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진짜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파일명 박성모터스 진실정리. PDF. 서윤은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무제표, 횡령 증거, 외도 기록, 투자 유치 계획.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습니다. 약혼식 날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름 뒤에는 언제나 별이 있다는 것을. 약혼식 당일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김미숙은 손님들을 맞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명품 드레스를 입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신부 정말 예쁘다던데요? 네, 곧 오실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오후 2시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섰습니다. 흰색 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 뒤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류 가방을 든 여자들. 그들의 얼굴은 익숙했습니다. 업계에서 알아주는 인사들이었습니다. 김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게 무슨? 준호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 씨, 왜 이렇게? 서윤은 그를 보지 않고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서윤입니다. 박준호 씨의 약혼녀로 알려진 사람이죠. 서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약혼녀가 아닌 제 본래 직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미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윤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윤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뒤에서 한 남자가 스크린을 내렸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한서윤 테크 데이터 보안 및 리스크 관리 총괄 이사.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박준호 씨와 연애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직업과 신분을 숨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서윤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박성모터스 재무제표가 나타났습니다. 박성모터스는 현재 부채 비율 150%, 매출 감소 30%, 은행 대출 연체 직전입니다. 김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멈춰요. 서윤은 무시했습니다. 박성모터스는 투자 유치를 위해 안정적인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약혼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였고요. 화면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SNS 사진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겹쳐 나타났습니다. 박유진 이사는 회사 법인 카드로 개인 여행과 명품 구매를 했습니다. 총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서윤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준호와 한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호텔 로비. 박준호 씨는 약혼 기간 내내 전 연인과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그녀는 그룹 회장 조카 딸입니다. 투자 유치가 완료되면 저와의 약혼을 파기하고 그녀와 재결합할 계획이었습니다. 준호가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서윤 씨, 오해예요. 설명할게요. 서윤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부엌에서 나눈 대화요. 김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임시 약혼자였습니다. 석 달 뒤 조용히 정리될 사람이었죠. 그렇죠, 어머니? 김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합니다. 연회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박성 모터스와 테크의 계약도 철회합니다. 저희 회사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뒤에 서 있던 임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유는 그걸 받아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계약 파기 통보서입니다. 준호는 그 서류를 받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서유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출구로 향했습니다. 서윤 씨, 준호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서유는 천천히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죠. 저는 그냥 도구였어요.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다면 지키셨어야죠. 가족이 절 무시할 때, 누나가 비웃을 때, 어머니가 계산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이 돼주셨어야 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행복하세요. 서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깥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프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달 뒤 박성 모터스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횡령 혐의로 박유진이 기소됐고 투자자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준호의 가족은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서유는 그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드러낸 것뿐이었습니다. 서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원룸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였습니다. 이사님, 내일 회의 준비 다 됐어요. 고마워요. 내일 봐요. 서유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서유는 외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약해 보일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서유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유는 회사 옥상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빌딩들, 도로들, 사람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서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팀원들과 소통했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서유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유는 노트북을 열어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파일명 새로운 시작, txt, 빈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서유는 잠시 커서를 깜빡이며 바라보다가 조용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서윤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약혼녀도 누구의 도구도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입니다. 문장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구름 뒤에 숨어 있던 별들이 이제 빛나고 있었습니다.